네, 3월 8일 장 마감 후 방송 찐시황 방송을 시작합니다. 오늘 나오신 분은 유안타증권 금융센터 압구정 본부점 장시영 차장님.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일단 오늘 잘 버틴 거죠? 미국 그렇죠? 나스닥 급락한 거에 비하면. 미국 시장 급락한 거에 비해서는 뭐 잘 버텼습니다. 근데 이제 그게 우리 시장이 뭐 잘 버텼다라고 표현을 할 수도 있는데 우리 시장은 미리 좀 빠진 경향이 있어요. 미리 좀 빠져서 미리 자리를 잡았던 부분들이 있는데 보시면 실은 우리 시장 같은 경우는 차트 한번 올려봐 주시겠어요? 이미 이전에 이제 2600선 부근까지 한번 저점을 확인을 하고요. 바닥을 확인하고 이 지지선대를 계속해서 좀 지키려고 트라이를 하는 것 같아요. 물론 내일 이제 선거일이 지나고 나서 돌아오는 목요일 이 선물옵션 이제 동시만기가 있기는 한데 그때 외국인들 포지션을 뭐 추후에 말씀드리겠지만 대량의 물량을 쏟아내지는 않을 것 같고 어찌됐든지 간에 스프레드 거래만 하고 있으니까 걔네들 같은 스프레드만 거래만 하고 있기 때문에 추가적인 어떤 악재가 없는 상황에서는 2600선은 어떻게든 지지를 하려고 노력을 할 것이다. 2600이 깨지더라도 반등이 좀 나올 것 같다라는 좀 생각을 해보고 지금 시장 상황은 진짜 정말 좋을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들 얘기했던 고유가 그다음에 금리도 이제 고금리로 가고 있고 물가 역시도 고물가 완전히 뭐 삼고 현상이 이제 두드러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시장에 절대적으로 좋아질 만한 뉴스는 없다. 그래서 제가 아까 바닥을 확인했다라고 한 거는 바닥을 다지고 있다. 그러니까 바닥이 추가적으로 빠지지 않는다라는 거지. 여기서 바닥을 찍고 바로 반등을 기대한다는 거는 아직은 좀 시기상조인 것 같고 이 부분에서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 박스권 매매만 가능하게 한다고 하면 충분히 우리가 기술적인 어떤 종목 접근을 통해서 매매 수익률을 어느 정도는 극대화시킬 수 있는 시장이다라고 볼 수 있고요. 예전만큼의 주식을 사놓고 바이앤홀드 작전으로 계속해서 뭐 기다린다고 하는 거는 긴 장기 투자를 보셔야 될 것 같고 어찌됐든지 간에 2600선과 만약에 정말 이번 주 그리고 다음 주 시장에서도 추가적으로 2600선을 깨지 않고 잘 버텨준다고 한다면 2600선에서 2700선 그리고 800선 사이까지의 어떤 지수를 박스에 막아놓고 그 안에서 매매하는 관점을 가지셔야지. 그러니까 욕심을 버리셔야 됩니다. 예전처럼 뭐 2배, 3배 이런 시장은 이제는 당분간은 없을 수 있어요. 그래서 종목 수익률 자체를 정말 5%든 10%든 수익이 날 수 있는 최대한의 부분에서 매매를 접근을 하셔야지 이 주식은 진짜 찐 바닥이다. 나 여기서 사고 3년 기다릴 거야. 3년 기다렸다가는 정말 더 바닥을 볼 수도 있는 상황도 올 수도 있어요. 그리고 그 주식이 안 움직여 버릴 수도 있거든요. 왜냐하면 테마가 바뀔 수도 있거든요. 예를 들면 그동안의 유동성으로 시장이 올라왔다 그런다면 이제는 실적 기반이라든지 다른 어떤 가치주 기반이라든지 또는 유가라든지 모든 이 시장의 어떤 재생 변수들이 다 바뀌고 있지 않습니까? 실시간으로 뭐 변동성이 좀 심해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주식의 어떤 관점 자체를 이제는 패러다임이 바뀌어버릴 수도 있는 이 변곡점에 와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서 우리도 생각하는 부분을 좀 바꿔야 된다. 이렇게 조금 서두에 조금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네. 자, 일단 좀 나눠서 생각을 해볼게요. 일단 네네. 내일 우리 대선이란 말이죠. 네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 시장은 쉬는데 네네. 미국 쪽의 상황은 어떻게 될지 몰라요. 뭐 아직은 모르죠. 근데 네. 현재까지 상황으로는 원자재 가격들 폭등하는 거를 보면 지금도 실시간으로 움직이고 있는 그러니까 지금 뭐 계속 뛰고 있으니까 실시간으로 움직이고 있는데 여기 보시면 금 가격도 사실은 이게 대표적인 안전자산이라고는 하는데 이거 안전자산으로 생각하면 안 되고 인플레이션 때문에 올라가는 거예요. 물론 전쟁 이슈에 더 가미돼서 안전자산은 선호 현상이 더 가미돼서 올라가는 것도 있지만 그런 인플레이션 관련된 부분도 있습니다. 그리고 산업의 쌀이라고 부르는 은가격, 구리, 백금, 니켈은 어제 67%가 급등을 했어요. 이거는 뭐 정말 차트가 난리도 아닙니다. 왜냐하면 러시아가 전 세계의 니켈 수출량의 10%를 담당을 하고 있는데 이게 전쟁 이슈 때문에 언제까지 폭등할지 몰라요. 그러면 우리 정말 그동안 정말 사랑했던 2차 전지 주식들 사람들이 간단하게 생각하면 야 니켈 가격 오르면 제품 가격 올라서 좋은 거 아니야? 아닙니다. 당장 2분기, 3분기에는 원자재 가격 폭등으로 인해 가지고 얘네 마진율이 대폭 줄어버릴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가격 전이가 바로바로 되지 않기 때문에 유가하고는 달라요. 정유회사들 같은 경우는 유가가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가격 전이를 바로바로 시킬 수 있는 어떤 그런 게 있는데 이거는 중간 제품을 가져다가 원재료를 가져다 중간 제품을 만들어서 팔아야 되는 상황에서는 사실은 니켈 가격이 이렇게 올라버리면 2차 전지 업종에 대한 이 센티멘트 자체가 마냥 좋게만 볼 수 있는 상황은 아니게 돼버렸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들까지도 생각을 하셔야 되고 그리고 뭐 소매 가격이라든지 소매 가격도 지금 뭐 몇십 년 신고가예요. 그러니까 원자재 가격이 이렇게 폭등하고 움직여버리면 이 전쟁 이슈까지 가미되면서 사실은 인플레가
더 심하게 완전히 몰아붙여버린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면 과연 연준이 어떤 선택을 할지에 대한 고민을 정말 해보셔야 돼요. 이게 다만 이게 만약에 시장이 여기서 정말 앞서 말씀드린 제가 2600선을 지지하지 않고 나스닥이 추가적으로 폭락을 해서 빠진다고 했었을 때 과연 거기서 빠져서 시장이 다시 올라오는 과정을 예전에 우리가 항상 폭락을 하면 연준이나 중앙은행이라든지 정부가 개입을 해서 시장을 부양을 시켰단 말이에요. 과연 이번 시장에도 그렇게 해줄까요? 그게 아니다로 그러면 시장의 패러다임은 완전히 바뀌어버릴 수 있기 때문에 어찌됐든 주의를 좀 하셔야 돼요. 그리고 빠지고 나서 올라올 때도 기존과 같은 매매 패턴으로 했다가는 정말 큰 코 다칠 수 있다. 기존의 매매 패턴은 일단 쌌을 때 사고 그렇죠. 비싸면 팔자. 단순하잖아요. 단순했었고 바이앤홀드였었고 주식이 오늘 빠지면 내일 올라가고 이랬었단 그렇죠. 말이에요. 그리고 종목의 어떤 섹터 구분 없이 이 주식이 좋으면 파생되는 주식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A라는 주식이 좋으면 B, C, D까지 좋아졌는데 이제는 같은 업종 내에서도 A라는 주식이 좋으면 A 혼자만 갑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런 어떤 패러다임들이 굉장히 시장을 어렵게 만들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시장은 힘든 시장은 아니에요, 사실. 그러니까 오히려 박스권 매매 그렇죠. 그냥 하기 쉬운 그렇죠. 장세. 쉬운 장세인데 쉬운 장세가 아니라 그 박스권 매매가 굉장히 하기 어렵죠, 지금은. 왜냐하면 주도주도 없고 이제 뭐가 오를지 이유가 없잖아요. 이유가 갑자기 튀고 그렇죠. 그런 것도 갑자기 없고. 빠지고. 그렇죠. 그리고 만약에 앞서 제가 또 언급한 대로 미국 시장이 정말 버티지 못하고 이런 인플레이션 삼중고 때문에 혹시라도 또는 전쟁 이슈가 더 불거져서 더 커져서 추가적인 하락이 있었다고 했었을 때는 사실 반등할 수 있는 어떤 뒷배경이 없는 거죠. 연준이 추가적으로 뭔가 경기 부양을 해줄 것도 아닐 것 같고 거기서는 더 세게 몰아붙일 것 같거든요. 어쨌든 이 금리라든지 또는 이 자산 매입을 축소하는 거에 대해서는 더 세게 몰아붙일 것 같은데 그렇죠. 인플레이션 수치가 너무 높으니 그렇죠. 너무 높아지니 그러니까 비빌 수 있는 언덕이 없는 시장이 돼버리면 자생적으로 시장이 올라가야 돼요. 그러면 사실은 백투더 베이직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동안 우리가 수많은 유동성, 그러니까 2008년 금융위기 때 아마 2조 달러, 4조 달러 정도가 이 연준의 이 자산 대조표 상의 자산 이거였다고 하면 지금 거의 한 9조 달러 정도가 9조 달러 가까이 되는 것 같아요. 근데 그걸 이제 본격적으로 줄이기 시작하면 아마 뭐 7조 달러 미만 6조 달러까지도 줄일 수 있겠죠. 그러면 그만큼 유동성이 흡수가 되고 시장에서 빨려 들어가 버린다는 건데 단순하게 연준이 줄인다고 한다는 것은 중앙은행이라든지 또는 시중에 흘러나와져 있던 어떤 이런 유동성들도 다 빨아들여 버린다는 거죠. 그럼 급격하게 빨아들인다고 했었을 때는 그 충격이 뭐 제가 감히 뭐 어떻게 얼마만큼 충격이 온다, 얼마만큼 빠진다라고 예측할 수는 없겠지만 어찌됐든지 간에 시장을 굉장히 어렵게 만들 수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왜 어렵냐면 기존에 우리가 유동성 장세만을 몇 년을 계속 경험을 해왔는데 이제는 유동성을 축소하는 장세에 적응을 해야 돼요. 그 적응하는 기간에 이제 도입을 하려고 하는데 갑자기 전쟁 이슈까지 터져버리고 별의별 이슈까지 다 나와져 있는 상황에서는 꽤나 시장을 어렵고 고통스럽게 만들 수 있다. 다만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것처럼 저는 개인적으로 계속 폭락 얘기는 폭락은 아닐 것 같아요. 하지만 시장을 빠지게 만들고 다시 반등을 하면서도 뭔가 기대하게 만들지만 추가적인 상승은 없이 막아둬 버리고 또 하락하고 그러니까 그런 상황이 계속 연출이 될 것 같아서 시장을 굉장히 어렵게 할 것 같다라는 부분들을 조금 말씀드리고 싶어요. 자, 일단 오늘 새벽 내일이죠. 내일 새벽, 그다음에 또 모레 우리가 장은 쉬지만 그러니까 이틀 나스닥의 흐름이 과연 어떻게 갈 것이냐 이것이 이제 좀 걱정이 되긴 하는데 일단 대선이 끝나면 한국 시장 자체에서의 그 뭐라 그럴까요? 새로운 정부의 출범으로 인한 허니문 이런 것으로 인한 주가 상승 기대하기는 어려울까요? 지금은 사실 만약에 그런 기대감이 있었다고 하면 우리 예전에 그 이전 정권에서도 그랬고 이전 정권에서도 그랬고 전전 정권에서도 그랬고 대선 테마주라고 하면 항상 대선 전에 많이 올라가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정책적인 이슈라든지 이런 것들이 나오면. 근데 올해 시장에서는 그런 게 딱히 눈에 띄게 없었어요. 대선 전에 후보자들 선출할 때 잠깐 반짝했었던 거 말고는 그리고 제가 항상 이맘때쯤 되면은 주변에서 대선 테마만 하시는 분들은 대선 테마로 굉장히 많은 부를 축적을 하셨는데 그분들 역시도 괴롭다고 하실 정도거든요. 찾아볼 수가 없을 정도로. 그러면 사람들이 이제는 뭔가 투자 자체를 좀 스마트하게 하려고 하는 것 같기는 하고 그리고 그런 부분들을 어찌됐든지 간에 모르겠어요. 뭐 음모론적인 얘기인지 모르겠지만 뭐 시장에서 그런 어떤 자금들을 만들려고 하지도 않는 것 같고 그런 부분들을 이용을 해서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당선이 되고 나서
이 당선자가 첫 번째로 펼치려고 하는 정책이 누가 됐든지 간에 어쨌든 첫 번째 정책이 나올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 정책이 어떤 건지가 가장 주요할 것 같고 그 정책이 나오고 나서 뭔가 그 부분들을 방향성을 좀 찾아보는 것도 나쁘진 않을 것 같아요.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감히 예측을 하건대 사실 부동산 정책에 대한 부분을 가장 빠르게 내놓지 않을까 이런 좀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부동산 관련 종목이라고 한다 그러면 뭐 건설주들도 있겠지만 그냥 가장 쉽게 우리가 가장 기본적으로 바라보는 거는 건설주들도 있겠지만 최근에 미리 좀 올랐던 것들이 있어요. 뭐 재건축, 재개발 관련이라든지 또는 이 건자재 관련 종목들 있잖아요. 뭐 삼목에스폼이라든지 오늘 삼목에스폼이라든지 그다음에 차트 한 번만 봐주시겠어요? 네. 삼목에스폼은 실적도 굉장히 좋게 나왔는데 이게 비단 지금 당장의 그런 어떤 테마성으로만 보지 마시고요. 4분기 실적도 굉장히 좀 좋게 나오면서 주가가 이렇게 좀 빠르게 급등했었어요. 그리고 같은 이제 거푸집을 하는 금강공업 같은 경우, 잠시만요. 금강공업 같은 경우도 굉장히 좀 급등을 하려고 차트를 좀 만들어가는 모습이었고, 그다음에 최근에 이 건자재 중에 파일을 만드는 회사, 동양파일 같은 경우도 바닥에서 지금 거래량이 굉장히 조금 돋보이고 있죠. 요 부분의 거래량. 그래서 200일선을 뚫고 넘어가려는 모습들을 트라이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관련 종목들은 만약에 뭐 미국 시장이 조금 더 흔들거려서 우리가 선거 이후에 장이 개장한다고 했었을 때는 뭐 개별 종목이고 중소형주긴 하지만 수익률 게임을 할 수 있는 어떻게 보면 대선 테마를 대선 전에 못 샀으니까 대선 이후에 이런 종목들에 대한, 그러니까 부동산 정책에 대한 관련 내용들이 좀 나오면 관련해서 이런 종목들을 먼저 찾아봐서 선점을 해두시는 게 좋지 않을까. 그래서 뭐 사실 또 시멘트 같은 경우도 어쨌든 건설 건축 관련이잖아요. 그러면 삼표 시멘트라든지 시멘트는 이전에 또 가격 단합을 해가지고 가격도 계속 올리고 있어요, 지금. 아마 1분기 이후에도 올릴 것 같은데 시멘트 관련 종목들은 삼표 시멘트라든지 한일 시멘트 이런 시멘트 관련 종목주들도 사실 이런 회사들이 굉장히 어렵고 힘든 회사들은 아닙니다. 뭐 실적을 한번 보시게 되면 꾸준히 좋았어요. 400억, 600억, 뭐 500억 영업이익이 계속 나오고 있기 때문에 실적에 대한 부분들은 의심하지 말고 시멘트 관련 종목들은 지금 뭐 유연탄 가격이 어마어마하게 급등하고 있는 상황에서 얘네는 가격 전가를 바로 시키고 있어요. 원자재 가격이 급등하는 거에 대해서 제품 가격에 바로바로 전가를 시키고 있기 때문에 이런 종목들을 우선적으로 살펴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그러니까 만약에 미국 시장이 뭐 오늘 새벽 이렇게 좀 흔들려서 당장에 나는 뭐 현금이 좀 많아요. 근데 못 참겠어요. 주식을 좀 사고 싶다. 오늘보단 내일이죠. 그렇죠. 내일 그렇죠. 장이 쉬니까. 그렇죠. 우리 내일이죠. 그래서 내일 이제 미국 시장이 빠지고 뭐 이렇게 해서 이제 우리가 모레 시장을 좀 대비를 해야 되는데 그 시간에 현금을 좀 마련한 곳들이 있는데 내가 생각했을 때는 2,600선 언저리까지 우리 시장이 왔고 이 시장에서는 이 정도 부분에서는 뭐 단기적으로나마 좀 매매할 것들을 좀 찾아봐야겠다라고 생각을 했을 때는 앞서 말씀드린 종목들을 한번 우선적으로 살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고. 트레이딩 개념이죠. 트레이딩 개념이죠. 트레이딩 바이죠. 저는 지금부터 올해 한 해 내내 그리고 심지어는 내년까지도 바이앤홀드 전략은 좀 안 맞다고 봐요. 트레이딩 바이로 계속해서 시장하고 부딪혀서 싸워야 돼요. 그래서 제가 아까 앞서 어려운 시장이 될 거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냥 주식 사놓고 묻어놓고 안 보시면 1년 뒤에 보셔도 수익률이 그대로일 수도 있어요. 근데 그렇게 생각하시는 근거는 뭐예요? 앞서 말씀드렸잖아요. 유동성이 지금 현저하게 줄어들고 있기 때문에 시장을 계속 밀어붙여 올려줄 뒷배경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시장을 보고 있지 않아도 뭔가 보이지 않는 손들이 시장을 그냥 올려주면 나는 한 3, 4일 뒤에 눈 떠서 계좌를 열어봤을 때 수익률이 빨간불이 들어와 있고 뭐 그전보다 뭐 10%, 20% 이렇게 이 수익률이 나 있는 시장은 이제는 당분간 없을 것이다. 유동성이 계속 줄어들 것이고 기업들은 오로지 평가를 받을 때 실적이라든지 가치 밸류에이션으로 평가받을 수 있을 그런 시장이 온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각각의 기업들이 또는 각각의 종목들이 주식들이 시장에서 평가를 받으려고 무지하게 싸운다라는 거죠. 우리는 그런 주식들을 이제는 어렵게 찾아낼 수밖에 없어요. 이제는 그러니까 정말 실력 있는 사람 그리고 노력하는 사람 또는 시장에서 좀 이런 어떤 좀 그러네 지각 능력이라든지 예지력이 있는 사람, 그 동물적 예지력이라든지 죄송해요. 예지력이 아니라 애니멀 스피릿, 동물적인 동물적 감각, 동물적 감각이 있어서 이거 오를 것 같아. 이거 오를 것 같아. 빠질 것 같아. 뭐 그렇게 해가지고 정말 그걸 잘하는 사람들이 아닌 이상은 시장을 좀 어렵게 만들 것이다. 그래서 항상 시장을 이제 좀 집중해서 바라보셔야 될 것 같아요. 예전처럼 시장을 쉽게 접근하시면 정말 데일 수도 있습니다. 예. 특히나 최근 코로나 때 이제
시장에 들어오시는 이제 주식을 시작하신 지 얼마 안 되신 분들은 그분들은 그냥 사면 기다리고 그렇죠. 그러면 그렇죠. 되지 않았나. 그렇죠. 그래서 유튜브도 더 많이 보시고 뭐 저희 채널도 많이 오셔서 더 보셔야 될 것 같고 그다음에 리포트라든지 신문 기사 꼬박꼬박 정독하셔야 될지만이 정말 한 10% 15% 정도 수익을 낼 수 있는 종목을 겨우 하나 건질 수 있을 그런 시장인데 네. 요즘 뭐 프로테지 얘기하시니까 요새 일루타 장세라고 하잖아요. 단타만 쳐도 정말 행복한 장세예요. 그러니까 몇 프로 정도 기대 수익률을 트레이딩할 때 목표 수익률을 몇 프로 정도 가져가야 된다고 보세요? 저는 개인적으로 제 계좌 개념으로 그러니까 저도 이제 뭐 제 개인 계좌로 주식을 하기도 하니까 저는 5에서 10%면 무조건 땡큐하고 매도를 합니다. 그러니까 예전처럼 기대 수익률이 예전에는 그랬죠. 더블 못 먹으면은 사실은 주식시장에서 돈 벌었다 하지 말냐. 더블이 뭐예요? 2배, 3배, 뭐 2차전지 이런 애들 10배, 20배까지도 올랐으니까. 근데 지금은 완전히 줄이셔야 돼요. 5에서 10% 정도면 정말 행복하게 수익률을 내신 거예요. 단기 매매 관점에서. 예전에는 또 최근에 코로나 이후에는 뭐 20%, 15% 이렇게 단기 매매 하셨잖아요. 많이 깎아 내리셔야 됩니다. 그렇게 힘들어요. 그러니까 보면 제가 또 이 금강공업을 저도 이날 샀거든요. 요날 올라갈 때 샀어요. 네. 5% 7%대 쫓아서 샀는데 이날 장중에 매매를 했거든요. 뭐 한 6%? 그 정도 수익 내고 그리고 나서 바로 하락을 하잖아요. 그러면 그렇게 매매를 한다 그러면 만약에 오늘 내가 현금이 좀 남았다 했을 때는 4% 빠졌을 때 또는 장중에 5% 넘게 5.6% 6% 정도 빠졌었을 때 또 추가적으로 한번 기회를 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차곡차곡 조금 쌓아가야지 한 방에 많이 먹으려고 하면은 좀 다칠 수 있다. 근데 일단 또 이제 어느 정도 경험이 풍부하신 분들이 그렇죠. 이렇게 하는 거지 또 그렇죠. 주린이들이 따라했다가는 오히려 물리기도 할 수 있죠. 그러니까 이렇게 힘들 때는 그냥 가만히 있는 게 낫다라는 이야기 하시는 분들도 많아요. 그것도 좀 찬성인데 가만히 있는 게 주식을 들고 가만히 있지 말아라는 거죠. 주식을 들고 가만히 있지 말고. 그러니까 제대로 골라서 그냥 가만히 있는 게 낫지 않냐. 그렇죠. 제가 말씀드린 주식은 기존에 내가 재미를 보고 기존에 재미를 봤던 주식들이 많이 빠졌다고 해서 물려있는 상태에서 가만히 놔두고 기다리지 마시고요. 이 시장이 박스권에서 또 뭔가 두각을 낼 수 있을 만한 종목 그리고 차라리 만약에 지금 2008년도에도 그랬고요. 유럽 재정위기 때도 그랬고 뭐 CDS 프리미엄이라든지 뭐 은행주들 관련해 가지고도 여러 가지 이제 지표들이 있어요. 시장이 안 좋을 때 나오는 지표들이 그 시기점 그러니까 우리가 코로나 때 겪었던 또 2008년 금융위기 때 겪었던 유럽 재정위기 때 겪었던 그때 겪었던 부근까지 다 올라와 있어요. 그러면 사실은 어느 정도까지 다 올라왔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앞서 차트상으로 기술적으로도 바닥이 왔다라고 말씀을 드린 건데 그러면 시장은 분명히 이제 반등은 나올 수는 있어요. 어느 정도 추가적으로 좀 변동성은 더 있겠지만 근데 뒷배경이 없기 때문에 큰 폭의 어떤 와 하는 상승세는 없을 거고 어느 정도 상승세는 있을 수는 있는데 그런 상승세에 동참을 하기 위해서 내가 만약 주식을 산다고 했었을 때 기존에 우리가 경험했었던 2차 전지주 괜찮아요. 2차 전지주도 살 수 있고 또는 네이버라든지 카카오라든지 종목들도 매수할 수는 있지만 지금은 사실은 이동성에 기댈 수 없는 상황에서 그 관련된 종목들은 나는 조금 두렵고 나는 조금 힘들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차라리 지금 이 상황이 종료가 됐었을 때 또는 종료가 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어느 정도 소강 상태로 진입했었을 때 가장 빠르게 오를 수 있는 건 저는 달러라고 봐요. 달러? 달러라고 봐요. 그러면 달러를 살 수 있는 방법은 그냥 달러 사서 달러 저축을 하라는 게 아니라 미국 주식 사면 되잖아요. 근데 미국 주식도 요새 무섭게 빠진단 무섭게 말이에요. 빠지니까. 차라리 같이 빠진다고 했었을 때는 환율하고 지금은 차라리 미국 주식에다 넣는 게 낫다. 그렇죠. 그러니까 유동성이 확 줄어들고 있는 상황에서도 어쨌든 몰리는 주식들이 있을 거라는 거죠. 그러면 뭐 해외 주식 중에 대표 주식들이 있잖아요. 그렇다고 테슬라를 몰빵하고 그렇다라기보다는 테슬라도 어느 정도 가져가지만 애플이라든지 뭐 구글이라든지 또는 그동안 또 많이 빠졌던 뭐 넷플릭스라든지 어찌됐든 뭐 관련해서 또 뭐 반도체 관련된 종목들도 있잖아요. 뭐 그런 주식들이라든지 그런 관련된 종목들을 조금은 시장이 흔들릴 때 일부라도 해외 주식을 조금 편입을 해보는 것도 저는 한 가지 방법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이런 상황들이 다 일련의 상황들이 흘러가고 나서 소강 상태로 접었을 때 항상 그래왔어요. 항상. 시장에서는 항상 그랬어요. 그때마다 가장 먼저 좋아지는 거는 달러였고 그 달러가 좋아지는 시장에서 우리가 쉽게 수익률까지 더해져서 이 시장에서 뭔가 추구하는 바를 얻을 수 있었던 거는
해외 주식들이 좀 반등이 빨랐다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 주식들 올라갈 때 매번 야, 애플은 올라갔는데 삼성전자는 언제 올라가냐 이러지 마시고 지금이라도 혹시라도 만약에 미국 시장이 좀 더 빠지고 또는 앞으로의 시장 상황을 어느 정도까지 내가 수익률을 조금 정해놓고 내가 요만큼 정도만 하겠다라고 생각을 하면 급락하는 미국 주식들 중에 대표 종목들이 있잖아요. 최근에 많이 빠진 뭐 애플이라든지 또는 뭐 테슬라도 괜찮고 구글이라든지 페이스북이라든지 저는 스타벅스도 굉장히 좀 좋게 보고 있어요. 최근에 스타벅스라든지 이런 종목들을 뭐 그냥 예를 들면 내가 포트가 뭐 10이라고 하면 전체 미국 주식을 한 4-5종목으로 나눠가지고 한 20에서 30 정도만이라도 담아 놓으시면 뭐 앞서 말씀드린 한 5에서 15% 정도 그러니까 바이앤홀드 아무것도 안 하는 거 아무것도 안 하는 미국 걸로 주식 우리 사놓고 그냥 가만히 있으면 언젠가 올라 이 믿음으로 가자. 그렇죠. 아. 미국 주식은 그렇게 하셔도 될 것 같다라는 거죠. 어찌됐든 간에 빠져도 환율이 어느 정도 방어를 해줄 거예요. 달러 패권 국가니. 그렇죠. 어느 정도는 방어를 해줄 거라고 생각을 해서 그리고 만약에 그게 역전이 됐을 때는 뭐 주가도 더 올라가겠죠. 그런 상황에서는요. 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저는. 알겠습니다. 자, 지금 우리 그 대선 있죠. 9일 내일이고 그 다음 날이 바로 저거죠. 동시만기의 선물 옵션. 네네네. 이게 또 걱정이 돼요. 아까는 뭐 별로 뭐 괜찮을 것이다 얘기하지만 지금 외국인들이 하방 쪽에다가 포지션을 좀 잡아놓은 거 아니냐. 그러니까 이게 싹 내려가는 어떤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근데 지금 제가 삼성증권에서 전균 애널리스트가 쓴 리포트 좀 참고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파생 쪽. 작년 12월 만기 당시에는 동시만기 당시에는 한 5.2만 개 정도 매수 우위를 노려보려 했어요, 얘네가. 근데 만기 이후에 이제 외국인이 4만 3천 계약을 매도를 했거든요, 지금. 그래서 매도 우위를 좀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근데 지금 현재 중요한 거는 뭐냐면 규모 자체가 엄청나게 크진 않아요. 롤오버한 거라든지 또는 지금 현재 이 우위를 기록하고 있는 규모 자체가 엄청 크지는 않은 상황인데 그 이번 만기 과정에서 우리가 차고 나올 물 그러니까 6월물의 고평가 여부를 조금 확인을 해야 될 것 같다. 이 부분을 좀 이 애널리스트 정균 애널리스트 분이 좀 잘 써놨는데 6월물 선물이 지금 만기 대비해서 오늘 보니까는 어쨌든 선물이 현물보다는 좀 저평가돼 있어요. 그러니까 좀 고평가돼 있어요. 아직까지는. 저평가돼 있어요. 죄송해요. 저평가돼 있는데 만약에 동시만기 때 끝날 때 부분쯤에 해가지고 6월 선물이 현물 시장 대비해서 고평가를 좀 보인다라면 어느 정도 우리가 희망을 좀 가져볼 수는 있어요. 왜냐하면 금리 인상이라든지 또는 전쟁 이슈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어느 정도는 소강 상태로 접어들 가능성이 있다라는 걸 보여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시장에 그런 기대감이 좀 살아있다라는 거면 수급 자체가 3월 만기 이후에는 4월, 5월 지나갈수록 조금은 긍정적인 수급으로 바뀌어지면서 시장에 조금 우호적인 환경을 만들려고 할 수 있다. 어디까지나 이거는 하지만 추가적인 하락이 없이 받쳐주는 수급이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시장은 계속해서 어쨌든 상방으로 계속해서 치고 올라가기는 어려울 것 같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로 조금 해석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안심이라기보다는 너무 괴롭게 생각하실 필요는 없는 그런 시장이 될 수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우리가 그리고 얘네가 그 외국인들이 최근에 선물 옵션 매매를 한 게 보면 어떤 방향성 투자를 하진 않고요. 대부분 차월물과 그다음에 근월물에 관련해가지고 두 개 스프레드로 묶어가지고 그 차익으로 스프레드 거래를 되게 많이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부분이 시장의 물량으로 쏟아져 나오면서 부담감을 줄 수 있는 확률이 조금 적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걱정을 안 하셔도 될 것 같고요. 그 지수 리밸런싱 과정은 어쨌든 있어요. LG 에너지 솔루션 코스피 100 특례 편입하고요. 그게 이제 3월 말 종가 기준으로 진행이 될 거니까 이게 끝나야지 사실은 이 악성 수급들이 이제 다 빠져나갈 거예요. 지금 시장을 힘들게 하는 건 어쨌든 패시브 수급들이 주도하고 있으니까 요게 끝나야 돼. 근데 요게 끝나면 또 6월엔가 또 무슨 MSCI 있고 뭐 2차전지 지수편 있고 계속 있기는 할 텐데 어쨌든 그 부분들 좀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최근에 유럽 국가들이 이제는 러시아를 빼고 있잖아요. 그렇죠. 네, 편입하는 걸 러시아 채권도 JP 모건에서 이번에 뺀다고. 뺀다고 그러고 지수에서 이제 편입된 부분을 다 빼고 있는데 그게 어쨌든 신흥 아시아 국가 쪽으로 자금이 들어올 확률이 높으니까 3월 만기 이후에 아마 또 한 번 이 지수 리밸런싱이나 이런 거 있을 때 우리 시장의 우호적인 수급들이
다만 뭐 몇천억이든 뭐 몇백억이든지 규모는 정확하게 추산할 수는 없겠지만 다만 그중에 몇 프로 정도라도 우리 시장으로 유입이 된다고 그랬었을 때는 충분히 어떤 시장이 좀 우호적인 수급이 될 수가 있다라는 점도 좀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으니까 그 부분 좀 생각을 하시고 그다음에 코스닥 같은 경우는 연기금이 최근에 굉장히 조금 많이 사고 있어요. 코스닥 쪽에서는 연기금들이 아마 뭐 작년부터 계속해서 쏟아냈던 물량들을 조금씩 담는 것 같은데 그래서 제가 앞서 이제 말씀드린 종목들도 개별 종목 위주의 또는 중소형주 위주 종목들만 말씀을 드렸어요. 대형주는 아무래도 패시브 자금들이 여전히 조금 시장에서 좀 활개를 치고 있기 때문에 당분간은 조금은 접근이 어려울 수 있으니까 개별 종목 위주로 시장 내가 가지고 있는 포트의 수익률을 마이너스라고 한다면 그거를 어떻게든 좀 줄여나가는 과정들을 하셔야 되니까 그것들을 조금 생각을 해보시고 그렇게 조금 시장을 선물 옵션 만기에 대해서는 좀 정리를 하겠습니다. 네. 하여튼 우리가 아까도 잠깐 얘기했지만 뭐라 그럴까 일반적인 주린이들은 네. 뭐 그러거나 말거나 그냥 가만히 있어야지 뭐 지금 상황에서 그렇죠? 근데 내가 뭐 선물 옵션 만기에 맞춰서 그렇게 할 필요는 없어요. 오전에 팔고 네. 저녁에 장 마감할 때 사고 이런 거는 아니잖아요. 그런 건 아니에요. 그렇게 하라고 말씀드린 것도 아닙니다. 다만 이런 부분들을 염두에 두고 알고 계셔야 뭐 시장이 어떻게 흘러가고 어떤 식으로 됐었을 때 내가 어떤 부분들을 향후에라도 반응할 수가 있잖아요. 그냥 마냥 선물 옵션이 어쩌군 파생이 어쩌고 이거를 그냥 넘어가지 마시고요. 뭐 조금이라도 이런 기회를 삼아서 그냥 시장이 지금 특별하게 우리가 막 이렇게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잖아요. 대응을 바로바로 즉각적으로. 그렇지. 그러니까 저는 이제 잘하시는 분들 시장에서 오랜 시간 동안 싸우시고 경험하시는 분들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최근에 시장에 오신 분들 같은 경우는 오히려 지금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코로나 초창기에 했던 종목 연구라든지 공부라든지 유튜브 들어가면서 또 이분들이 어떤 얘기를 하는지 그런 것들을 지금 많이 듣고 공부를 해놔야 나중에 시장이 좋아졌었을 때 판단을 좀 빠르게 할 수 있어요. 네, 저는 그래서 어려울 때 아무것도 하지 말라라는 거는 내 계좌를 건들지 말라는 거지 공부를 하지 말라는 건 그렇지. 아니거든요. 근데 공부를 또 하려면은 뭐 한두 주씩이라도 계속 매매를 해야 하기도 해봐야죠. 된다. 네네네. 뭐 확실하게 좀 그렇죠. 배울 수 있다 이런 얘기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진짜 하다못해 그 사이버 거래 있잖아요. 모의 거래 그거라도 한 번씩은 해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네. 지금 2월 18일부터 본격적으로 뭔가 개인들이 2월 21일부터네 계속 매수하고 있단 말이에요. 네. 지금 상당히 많이 매수했는데 네네. 어떻습니까? 괜찮을까요? 어떤 그 관점을 가지고 매매를 일단 뭐 들어오는지는 모르겠어요. 네, 개인들이 낙폭과대 위주로 접근을 하는 것 같은데 21일부터니까 그렇죠. 차트가 코스피가 2월 21일부터 맞아요. 어떤 기준을 가지고 개인 투자자분들이 거래소든 코스닥이든 굉장히 조금 누적으로 금액상으로 많이 사고 있어요. 네, 되게. 근데 어떤 기준을 가지고 사실 모르겠는데 단순하게 낙폭과대로 접근을 해서 매수를 했다라고 하면 이 수급은 조만간 오히려는 외국인들과 기관한테 뺏길 수도 있는 수급이거든요. 낙폭과대로 접근을 했다고 한다면 저는 그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그러니까 낙폭과대로 접근을 했다 그러면 낙폭과대로 빠졌으면 이게 어느 정도 올라왔을 때 차익 실현을 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면은 만약에 시장이 그 상황에서 변곡점이 왔어요. 그러니까 항상 우리는 역사는 반복되거든요. 근데 뭐 그럴 수도 있는 상황을 가정을 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낙폭과대로 왔었을 때 변곡점이 왔다. 그러면 어쨌든 이제 수익률이 났었으니까 매도를 하고 매매를 할 거 아니에요. 근데 그 부분들을 그때부터 외국인 기관들이 그 주식을 쓸어담기 시작하면서 시장을 바꿔버리면 판도를 바꿔버리면 또 놓칠 수도 있는 상황이고 또는 이 주식들을 저는 근데 그런 상황은 뭐 올해는 좀 힘들 것 같고 다만 정말 지금 최근 기간 동안에 순매수한 이 물량들 뭐 금액이 100만 1000만억 한 5조 정도인가요? 이게 금액이 100만 1000만억? 예, 그 정도 금액을 산 것 같은데 거래소에서 코스닥에서는 대략 한 4,400억 정도를 순매수를 한 것 같고 그렇다고 하면 이 물량들을 장기적으로 오히려 끌고 가지 마시고 외국인들 이 기관들한테 얘네들도 사실은 시장을 추가적으로 끌어올리려고는 하진 않을 것 같아요. 계속해서 오히려 쏟아낼 물량들이 더 많으면 많았지 이 물량들을 받아서 시장을 더 밀어붙여준다라고 생각하진 않거든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러면
낙폭과대로 정말 접근을 하셨다라고 하셔서 이거를 바이앤홀드 작전으로 계속 끌고 가지 마시고요. 21선이 어쨌든 아래로 누워버렸지 않습니까? 지금 이렇게 누워있는 상황에서는 단기적으로 반등을 세게 주기는 힘든 상황이에요. 기술적으로 봤을 때 시장 분위기 자체가. 그렇다고 했었을 때는 앞서 말씀드린 2000 뭐 한 정말 여기서 700, 800 정도만 가도 지금 낙폭과대로 산 대형주들 거래소 쪽에 있는 종목들, 예를 들면 뭐 네이버라든지 이런 주식들 낙폭과대로 샀다라고 한다면 추가적으로 반등 나왔을 때는 한 뭐 진짜 32만 원 정도만 가도 한 7, 8% 정도 수준이니까 그 정도 수준에서는 단기 매매를 한번 해봄직하지 않을까. 그리고 하나만 더 추가적으로 말씀드리면 이런 상황에서 물은 타는 거는 저는 좀 아니라고 봐요. 지금 상황에서 물 타는 건 조금 아니라고 보고요. 오히려 저는 항상 시장이 빠질 때 물을 타진 않거든요. 이거는 제 개인적인 투자 방법이기 때문에 따라하지 않으셔도 되는데 저는 시장이 하락을 할 때 물 타지는 않습니다. 시장이 오히려 상승을 할 때 마이너스 30%인데 상승을 하는데 이 시장 추가적인 종목이 추가적으로 하락을 하지 않고 25%, 20%, 한 17%, 15% 여기서 더 추가적으로 올라가서 뒤집어 엎을 것 같다 생각했을 때 그때 본격적으로 확인을 하고 들어가는 주식이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시장에서 추가 매수를 할 때 계속해서 하락을 할 때 담는 게 아니라 주식을 샀는데 저도 뭐 틀릴 수도 있으니까 잘못해가지고 그러면 물렸다고 했었을 때는 저는 오히려 올라갈 때 물을 타는 주의거든요. 그러니까 완벽하게 변곡점이 확인이 되고 야 여기서는 주식을 사도 내가 많이는 못 먹어도 물릴 걱정은 없겠구나라는 게 확인이 됐었을 때 물을 타기 때문에 지금은 어느 것 하나 확인된 게 없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여전히 변동성은 심각한 상황이고 유가가 어디까지 오를지 몰라요. 정말 말 그대로 140불 가버리면 초토화됩니다, 시장은요. 예, 그런 상황이 올 수도 있기 때문에 지금 급하게 만약에 저 물량이 저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좀 바라고 있는데 제 고객님들일 수도 있으니까 굉장히 바라건데 물탄 물량은 아니기를 굉장히 좀 바라고 있어요. 그냥 정말 낙폭과대로 순수하게 접근을 하셔서 내가 단기 매매로 수익률을 낼 수 있는 종목이 수익률을 내기 위해 접근한 이 자금이라고 조금 믿고 싶고 그렇다고 하면 이 시장에서도 우리도 충분히 외국인과 싸움을 해서 이길 수 있다라는 자신감이 있거든요. 네, 그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게 내가 들고 있는 종목을 뭐 물타기 개념이 네. 아니라 샀다 네. 하면은 그 산 만큼은 또 단기 차익을 얻고 팔아야 된다. 이런 된다. 마인드가 있어야 그런 마인드가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지금 제발 부탁드리는데 물 타는 거는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건 저는 제 손님들한테도 항상 말씀드리고 제 주변의 지인들한테도 항상 말씀드리는 건데 물 타는 거는 아직은 시기상조인 것 같아요. 네. 일단 원유 가격 때문에 그렇죠. 에너지 가격. 물가, 금리, 환율 모든 부분이 아직까지는 우리 증시에 우호적인 환경을 우호적인 환경으로 만들어주고 있지는 않아요. 네. 자, 요즘 삼성전자 어떻게 할 것이냐 6만 원대 보기도 했잖아요. 저는 지금 오늘 7만 원 깨지고 69,500원인데 네. 저는 그 전에도 한번 제가 삼성전자 뭐 그 라이브 때 나와가지고 계속 말씀드렸잖아요. 삼성전자는 계속해서 추가적으로 분할 매수 관점으로 접근을 하시라. 이거는 뭐 물 타시는 분들도 계시겠죠. 뭐 9만 원, 8만 원에 물려서 물 타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이 주식을 뭐 물을 탄다라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그냥 분할 매수한다라고 생각을 하세요. 다른 생각으로. 그러니까 이 주식을 20%, 30% 물려 있는 분들은 없으실 것 같아요. 제가 봤었을 때는. 뭐 96,800원에 사서 지금까지 갖고 있는 분들은 안 계실 거예요. 중간에 한두 번이라도 더 매매를 하셨고 추가적으로 매수를 하셨을 거라고 보니까. 그러면 많이 물려 있다고 하더라도 20% 내외이실 텐데 그 정도 상황에서는 저는 개인적으로는 충분히 추가적으로 매수를 계속 해 가셔도 된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아직 삼성전자가 가지고 있는 또는 앞으로 계획하고 있는 제가 앞서 라이브 시간에 말씀드렸던 CPU라든지 GPU 관련된 그리고 이 첨단 공정에 대한 결과물들이 나오지 않았거든요. 네. 네. 그러니까 첨단 나노 공정으로 가는 2나노, 3나노 공정에서 나오는 이 어떤 제품들의 결과물들이 나와서 시장에서 평가를 받지 못했기 때문에 그 부분들이 아마 2분기로 가고 1분기가 끝나고 이제 콜테스트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마무리 짓겠죠. 그리고 2분기부터는 양산에 바로 들어갈 수도 있고 또는 대형 이 반대쪽, 그러니까 비메모리 반도체 팹리스 회사들과 계약을 할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어떤 호재성 뉴스들도 기대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주가가 조금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서는 오히려 당장 2분기면 금방이에요. 당장이에요. 당장 4, 5, 6 얼마 안 남았으니까. 얼마 안 남았으니까 지금 오히려 준비를 하시는 게 현명한 판단일 수도 있다.
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네. 지금 그 관점은 그대로세요? 네, 저는 이건 반도체라면 삼성전자하고 SK 하이닉스. 네네. SK 하이닉스가 더 심플하지 않겠냐 이렇게 보는 분들도 있으니까 많이 떨어졌으니까. 그렇죠. 근데 이제 분야 자체가 조금 다르기 때문에 분야 자체 저는 이제 메모리 반도체 분야에 대해서는 완전히 거의 배제를 하고 있어요. 메모리 쪽에서는 어찌 됐든지 간에 뭐 삼성전자나 하이닉스라든지 이거는 성장성을 바탕으로 시장의 주가를 끌어올릴 수 있는 부분들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메모리 반도체 실적이 갑작스럽게 좋아지려면 뭐 가격이 급등을 하든지 또는 물량을 엄청나게 쏟아내가지고 만들어야 되는데 지금 DDR5로 가는 시점에서 그렇게까지 쏟아내기는 힘들까. 물론 가격은 올라갈 수는 있겠지만 반도체 그러니까 디램 가격 자체는 올라갈 수는 있겠지만 디램 가격 자체가 올라가는 걸 가지고 계속해서 물량을 쏟아부어서 예전에 하이닉스 삼성전자가 메모리 반도체 쪽에 매출에서 기록을 했던 그 부분들을 계속 초과를 달성을 해서 마진을 남긴다라는 건 조금 어려울 것 같고 그렇다면 성장성이 담보가 돼야 되는데 그게 파운더리 쪽에서 어쨌든 뭔가 결과물이 나와줘야 되는데 그걸 앞서가고 있는 게 하이닉스보다는 삼성전자인 것 같고 물론 하이닉스도 하고 있지 않은 건 아닙니다. 파운더리 쪽에서도 뭐 차량용 반도체라든지 또는 뭐 8인치 시장에서도 어느 정도 좀 두각을 내보려고 하는데 이제 캐파 자체가 사실은 또 그리고 마진율 자체가 삼성전자가 가져오려고 하는 파운더리 사업 자체 그리고 첨단 공정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하이닉스보다는 삼성전자가 오히려 더 앞서 있기 때문에 혹시나 그게 2분기 또는 뭐 2분기가 지나서 3분기가 됐든지 간에 올해 안에 결과물이 나온다고 했을 때는 성장성이 어떻게 붙어져 볼지는 몰라요. 만약 정말 삼성전자가 인텔하고 계약한다든지 또는 엔비디아랑 계약한다든지 이런 뉴스가 뭐 나온다고 하면 암드랑 계약한다는 이런 뉴스가 나온다고 하면은 주가 자체는 뭐 시장에서 어떤 평가를 내릴지 모르겠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빠르게 올라가 볼 수도. 그러니까 이거는 어떤 파급 효과라고 볼 수 있냐면 인텔이 만약 삼성전자랑 파운드리 계약을 한다라는 거는 그냥 제 개인적으로 그냥 장기적으로 할지 일회성으로 끝낼지 모르겠지만 애플카와 현대차의 개념이라고 보셔도 될 것 같아요. 그렇게 된다고 했을 때는 인텔이 하고 엔비디아가 하고 이렇게 된다고 했었을 때는 애플카와 현대차의 관계라고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현대차가 애플카 얘기가 나왔었을 때 급등했던 그 모습 물론 이제 그런 걸 기대하는 건 아니지만 그런 식으로 단계를 밟아가면서 성장성이 조금 시장에 보여줄 수 있다라는 점을 좀 계속 강조를 하고 싶어요, 저는요. 네. 알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좋아요. 반도체가 좋을 거라고 생각해요. 예를 들어서 DDR5도 이제 하반기에 갈수록 자리 잡아갈 테니까. 네네. 그렇다면 이 대형주 삼성전자 하이닉스를 사는 게 낫냐 아니면 그 중소형주 그 장비주가 됐든 소재주가 그러니까 소부장 반도체 소부장 쪽으로 가는 게 낫냐 이거에 대해서 고민하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일단은 그리고 뭐 자꾸 외국인들이 그냥 팔아 제끼니까 삼성전자는 그렇죠. 맞아요. 근데 일단 저는 지금은 이 시장의 이 움직임 자체 변동성이 좀 커져 있는 시장에서 소부장 반도체 관련 종목들은 최근까지의 투자는 마무리가 됐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그 투자한 거에 대한 결과물이 나오고 난 이후에 보셔도 돼요. 그게 좋았다라고 했을 때는 추가적인 증설이라든지 추가적인 투자가 더 들어가겠죠. 근데 지금까지 한 거에 대한 부분은 투자가 어느 정도 이루어졌고 물량들이 들어가고 그거에 대한 수익률은 이전 시장에서 다 만들어서 나왔단 말이에요. 수익률이 다 나와졌단 말이에요. 그러면 앞으로의 거에 대한 부분은 삼성전자가 결과물 보여줘야 얘네들이 올라갈 거잖아요. 그러면 제가 예측한 반대로 삼성전자가 파운드리 시장에서 두각을 나타내지 못했을 경우는 삼성전자는 사실은 주가가 하락한다라고 한다고 했었을 때도 큰 폭의 하락은 없고 다른 부분들이 실적이 받쳐주면서 오히려 추가적인 하락이 없을 수도 있어요. 크게. 하지만 다른 기타의 반도체 소부장 관련 종목들은 삼성전자가 수주라든지 또는 추가적인 증설의 어떤 내용들이 없어요. 물론 반도체는 매년 투자를 해야 되지만 매년 투자를 하는 투자 산업이긴 하지만 큰 증설이라든지 큰 투자가 없다라고 했었을 때는 이쪽에서 기대할 수 있는 수익률이 좀 낮아지거든요. 그러면 오히려는 주가가 빠질 수도 있기 때문에 2분기 이후에 차라리 소부장 관련주들은 관심 집중적으로 좀 살펴보시는 게 어떨까. 그러니까 삼성전자가 파운드리 사업 쪽에서 이러한 결과물을 나타냈고 그리고 그 결과물들을 가지고 우리나라 소부장 관련 종목들이 그러니까 이 소재 국산화를 어떤 식으로 빨리게 진행하냐. 뭐 동진 세미캠도 사실은 얼마 전에 기사 나왔지만 아니라고 했지만 저는 결국 결과가 나올 거라고 봐요. 콜테스트를 하고 나중에라도. 그러면 그런 종목들을 그때 시기에 가서 한번 좀 살펴보시는 게 어떨까. 지금은 반도체 온리 반도체 쪽에서는 삼성전자 하이닉스에 먼저 집중을 하시는 게
더 나을 것 같아요. 저는. 알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이렇게 자꾸 고민하는 이유는 지금 원자재 가격이 자꾸 상승을 하니 맞습니다. 모든 제품들의 네네. 이익이 줄어들 수밖에 없는 거 네네. 아니냐라는 네네. 논리가 네네. 이제 적용이 되는 거잖아요. 또 혹은 맞습니다. 경기 둔화가 일어날 맞아요. 것이다라는 맞아요. 걱정. 네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것을 만약 전가를 할 수 있다면 원가 부분을 네네. 좋지 않냐. 네네. 그런 부분을 좀 찾아라. 네.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있는데 그런 주식이 있을까요? 섹터나? 그러니까 저는 사실은 지금 그래서 제일 먼저 떠오르는 건 정유화학 업종이거든요. 정유화. 제일 빠를 수밖에 없어요. 그쪽이요. 정유화학 업종이. 그래서 일전에 제가 한번 다른 방송에서 아침 방송에서 종목 투자가 뭐 관련해서 얘기를 했는데 뭐 일신방직이라든지 이런 어떤 그 면화 가격 올라가는 것들 있잖아요. 일신방직이라든지 면화 가격 올라가는 면화 관련 종목들 있잖아요. 이런 종목들을 한번 얘기를 한번 드린 적이 있어요. 그래서 그 관련해서 종목들도 한번 지금 이 고점 대비해서 조금 많이 하락을 차트 한 번만 보시겠어요? 일신방직인데 일신방직, 경방, 그다음에 DI동일 이렇게 세 개거든요. 3대 면화 업체가 우리나라. 근데 얘네들 같은 경우는 면화 가격이 뭐 지금 뭐 천정부지로 오르고 있어요. 그러면 나중에 바로 이제 직물 가격으로도 연결이 돼요. 그건 제품 정가는 면화 가격이 오르면 바로 직물 가격으로 연결이 돼요. 얘는요. 근데 정말 특이한 업종이에요. 그래서 얘네들 같은 경우는 바로바로 시장에서 반응을 하니까 지금 주가가 올랐다가 빠진 거거든요. 거래가 많이 되지 않는 주식들이기는 하나 이런 주식들은 오히려 사놓고 아무것도 안 하셔도 되죠. 지금 상황에서는 고점 대비해서 좀 조정을 받은 상황에서 사놓고 아무것도 안 하셔도 되죠. 그래서 뭐 경방 같은 주식들도 마찬가지예요. 대표적인 뭐 가치주 하시는 분들이 많이 하시는 종목이에요. 하루에 거래량이 3,000주, 뭐 4,000주밖에 되지는 않는데 그냥 뭐 이런 주식들 조금씩 사서 모아놓으시면 거래량이 한 번씩 이렇게 튈 때가 있거든요. 이렇게 갑자기 튀면서 올라갈 때 있어요. 이럴 때 충분히 팔 수 있습니다. 제가 해봤어요. 10,000주, 20,000주까지도 팔려요. 제가 하루에 몇천 주면은 지금 진짜 인내심이 엄청나게 필요할 것 같은데. 근데 오히려 이런 주식들을 사놓으면 아무것도 안 하셔도 돼요. 근데 또 DI동일도 얘기하셨잖아요. DI동일은 근데 최근에 올라간 게 그 2차 전지 관련해가지고 자회사들 때문에 올라간 거예요. 근데 이제 본업에 대한 가치 평가도 어느 정도 받을 수 있으니까 이런 주식들 좀 많이 빠졌잖아요, 지금 이렇게. 그러니까 2차 전지로 보지 마시고 지금은 2차 전지 자회사의 어떤 성장성으로 보지 마시고 이제는 본업에 대한 가치를 조금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면화 가격 관련주들도 좀 보셔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앞서 이제 또 말씀드렸던 정유화학인데 SK이노베이션도 2차 전지로 보지 마시고 이제 정유 관련 종목으로 좀 보시고 잠깐 동안은 정유 관련으로 좀 보시고 접근해 보셔도 좋을 것 같고 그다음에 롯데케미칼이라는 트레이딩 개념이라는 거죠. 트레이딩 개념이죠. 그럼 아까 얘기한 대로 트레이딩을 우리 5% 10%만 벌면은 빠져나와야 되는 거니까. 빠져나와야 되는 거죠. 아니 유가가 높지가 않네. 유가가 근데 잘 생각해보세요. 유가가 여기서 우리가 코로나 때 유가 마이너스 갔었잖아요. 평생 유가가 그렇게 될 거라고 생각하지 않고 레버리지 막 사신 분들도 계셨단 말이에요. 그렇지. 그때. 그래서 물론 레버리지 유가가 마이너스로 가면서 레버리지 사신 분들이 이렇게 상패 당하셔가지고 조금 안 좋은 그 투자 저것도 기록하신 적이 있는데 어쨌든 그때 유가 레버리지로 접근을 해서 수익을 내신 분들도 계셨을 거고 또는 그렇게 마이너스까지 빠졌던 유가 자체가 결국은 지금 120불을 목전에 두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과연 천정부지로 해서 140불, 150불, 160불, 200불까지 갈까요? 그러니까 결국은 유가도 하향 안정화가 될 텐데 너무 길게 가져갈 필요는 없다라는. 그러니까 정유주도 지금 핫할 수 있으나 핫할 수는 있죠. 네. 그 길이가 그러니까 생명력이 얼마나 갈지 모르니 그렇죠. 짧게 보고 짧게 나오자. 그리고 지금 정유주들이 아마 이 원유를 들어오면 그게 평가되는 게 아마 1분기가 끝나고 2분기 때부터 받을 거거든요. 그래서 주가가 지금 바로 움직이지는 않을 거예요. 그러면 지금 정도의 매매를 해서 만약에 뭐 유가가 더 급등해가지고 갑자기 정유주들 당일날 다음날 뭐 갭상승해서 5% 6%로 떠버릴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은 그날 매매 끝내는 거죠. 그렇게 보시고 만약에 그게 아니다라고 하면 그냥 2분기 때 어떻게 반영이 되는지까지 좀 기다려 보셨다가 판단을 하셔도 돼요. 그래서 뭐 GS라든지 SOL 같은 경우는 뭐 배당도 중간 배당도 주고 많이 주는 회사니까 이런 주식들도 한번 좀 관심 있게 보셨다가 200일선을 뚫고 어느 정도 초과 수익률을 냈었을 때 9만 원에서 한 11, 2만 원 정도 간다 그러면 정말로 만족할 만한 수익률이 나올 수 있잖아요. 그렇게 조금 판단을 하셔서 정유주들도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철강 관련 종목들도 좀 괜찮아요. 그러니까 제가 최근에 이제 본 개별 종목 중에 이제 대한제강 요 종목을 좀 보고 있는데 많이 올랐네. 예, 많이 올랐어요. 이게 이제 그 보시면 철근 대리점 하는 회사거든요. 그래서 철 스크랩 그 원재료로 해가지고 대리점 이 받아가지고 이 매매하는 회사예요. 그래서 철근을 하는 회사인데 이 대한제강 같은 경우도 사실은 뭐 일시적으로나마
철근 가격을 뭐 지금 당장에 3월 달에도 올린다고 해요. 그래서 톤당 이게 100만 원 넘어가지고 뭐 간단한 제가 기사를 본 것 같은데 하여튼 톤당 가격이 작년 정확한 금액은 제가 그 기사를 보시면 나올 거예요. 근데 톤당 가격이 작년부터 해가지고 계속 올랐어요. 계속 올라서 신고가를 기록을 하고 있는데 아마 3월 달에도 또 추가적으로 올린다고 하니까 제품 가격에 얘네는 바로바로 또 반영을 시키잖아요. 이런 것들. 그러면 얘네들도 어쨌든 얘네들도 어쨌든 단기적으로나마 원자재 급등에 따른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업종 내의 섹터 중에 하나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뭐 예를 들면 장이 끝나고 내일 모레 이제 선거가 끝나고 나서 미국 시장이 좀 빠지고 나서 급락한다 했을 때 앞서 이제 말씀드린 다른 기타의 종목들과 같이 단기적으로 뭐 한 진짜 정말 한 22,000원 정도만 온다고 했었을 때 저는 이 주식을 사실은 그 요때 사가지고요. 못 먹고 이 5일선 깰 것 같아요. 무서워서 팔았거든요. 요날 무서워서 팔았어요. 근데 요걸 못 먹어, 요걸 먹었으면 정말, 진짜 정말 좋은 타이밍이었는데 못 먹고 팔았는데 만약에 23,000원이 깨지고 한 22,000원 언저리까지 20선이 올라와줘서 22,000원 한 4,500원 정도만 온다고 하면 빠져가지고. 그러니까 아까 요건 왔잖아요. 그 금강공업은 지금 5일선 추가적으로 해서 이제 올라올 것 같거든요. 21선. 그러면 하루 정도만 또는 한 8,800원 깨지는 정도 가격에서는 접근 가능한 정도잖아요. 그러면 얘도 비슷한 맥락으로 좀 기다려가지고 21선 올라올 때 살짝 올라오는, 그러니까 닿는 게 아니라 살짝 올라와서 만나려고 하는 그 단계에서 한번 사서 떠 있었을 때 한 번 더 올라가는 게 있거든요. 21선하고 요 5일선하고 21선이 살짝 떠 있을 때 만나려고 하는 과정에서 한 번 올라가는 그 매매를 한번 해보시는 것도 좋죠. 요거는 계속 말씀드리지만 주린이 분들 말씀드린 게 아니라 지금 방송 보시는 분들 중에서도 매매 자신 있으신 분들이 계셔요. 경험이 있으신 분들. 그분들은 한 번쯤은 접근해 보셔도 돼요. 그러지 않은 분들은 어떻게 흘러가는지 한번 지켜보면서 정말 저 사람이 말하는 게 맞나? 그렇게 될 것 같은지도 한번 보시고. 눌림목 매매를 어떻게 하는 것인가. 그렇죠. 어떻게 하는 건지 그런 부분들을 한번 살펴보시라는 거죠. 그게 맞는다 그러면 내가 나중에는 한번 그러면 24,850원 한 10주 정도는 사볼 수 있잖아요. 그죠? 10주 정도는 사봐서 매매를 한번 해보시면 또 주식이 재밌고 더 공부를 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도 있으니까. 근데 만약에 샀는데 생각과는 다르게 하락을 한단 말이에요. 그럼 바로 손절. 손절을 그러면 몇 프로 기준이 있어야 되잖아요. 손절. 저도 손절도 똑같은 퍼센테이지로 합니다. 그러니까 저는 5%에서 10%까지는 기다려봐요. 내가 틀렸을 수도 있으니까. 내가 너무 빨리 매매를 쓸 수도 있으니까. 근데 그 단기 매매 자체는 그리고 내 전체 자산에서 뭐 내가 예를 들면 1억을 가지고 매매를 하는데 현금이 한 3천만 원 남아있어요. 단기 매매 그 3천만 원 다 하는 거 아니에요. 그 3천만 원에서도 20%에서 많게는 30%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기 매매는 조금만 가지고 해야 된다. 조금만 가지고 하셔야죠. 그거를 막 단기로 막 다 쏟아부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그것만 가지고 계속해서 이제 쌓아가는 거죠. 조금씩 쌓아가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접근을 해보셔야 돼요. 그래서 5% 또는 그 룰은 항상 지금 10%는 웬만하면 넘어가지 않으려고 노력을 해요. 저도 어쨌든 물릴 때도 많아요. 저도 20% 30%까지 어쩔 수 없이 물리는 경우도 있는데 단타를 쳤었을 때는 그래도 5%에서 10%를 넘기지 않으려고 노력을 한다. 장기 투자는 안 해요? 중장기 투자? 중장기 투자는 했죠. 그거 하다가 지금은 안 해요? 지금 망하고 있잖아요. 망한다기보다는 지금 다 같이 어려운 시장이 돼버렸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주식들도 있으나. 그렇죠. 네. 최근에 이제 하나 말씀드리면 저는 이 주식은 계속 길게 보려고 하고 있어요. 인텔리안테크는요. 왜냐면 그런 얘기 하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단기가 몇 프로씩 먹어야 작은 돈 가지고 이렇게 하느니 좀 믿을 만한 주식에다가 목돈 집어넣어 놓고 그렇죠. 시간과의 싸움에서. 그러니까 근데 그게 지금은 아니라고 계속 말씀드리잖아요. 타이밍이. 그러니까 더 빠질 수 있다? 더 빠질 수도 있고 시장의 변곡점이 확인이 안 됐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변곡점이라는 거는 추가적인 하락은 없을 거라고 제가 말씀드리는 건 기대하는 거지. 안 그럴 것 같다라고 제가 기대하는 거지. 정확하게 판단을 내려서 예측을 해서 예지력이 있는 사람은 아니잖아요. 제가 점쟁이도 아니고. 그렇게 말씀드린 부분은 아니니 그냥 현재 수준에서 추가적으로 빠지질 않기를 기대합니다만 상승으로 흐름을 완전히 바꿀 수 있는 변곡점이 된 것도 아니고 그러면 계속해서 시장이 뻗어갈 수도 없다라고 하면 지금 왜 굳이 바이앤홀드를 하냐라는 거죠. 그건 현금 썩히는 거잖아요. 그럴 바에는 그냥 현금 들고 있으시는 게 나을 수도 있고 그리고 정말 내가 바이앤홀드를 하고 싶다라는 확신이 선다 그러면 국내 주식도 국내 주식이지만 해외 주식에도 한번 미국 주식에 해보자. 미국 주식에 해보자. 많이 빠져 있는. 그러니까 결국은 환율이니까. 근데 그 얘기는
지금 미국 주식을 들고 있으면 모르겠지만 지금 환율이 1230원 막 이러잖아요. 네. 지금 너무 높은 거 아닐까. 환율이요? 저는 더 올라갈 거라고 보세요? 여기서 그래도 환율이 올라간다라고 한다고 하면 1,400원 갔다가 다시 1,100원 이렇게까지 확 다시 빠질까요? 그렇게 가지는 않을 것 같아요. 어느 정도 수준을 계속 유지할 것 같은데. 이 정도 수준은 계속 유지할 것이다. 1200원대. 1200원대에서 1300원 갔다가 다시 또 1200원대 오고 환율 역시도 우리 시장처럼 박스권으로 갈 가능성이 어느 정도는 있을 것 같아요. 금리가 한 번 인상하고 말 건 아니잖아요. 계속해서 연내 뭐 3번 한다, 4번 한다, 5번 한다, 6번 한다. 뭐 폭 자체도 0.25로 했다, 0.5로 했다 지금 왔다 갔다 갑론을박인 상황에서 환율이 요동을 칠 것 같은데 밑으로 하방으로 이 자리를 잡을 것 같다? 그렇게 보지는 않거든요. 대신에 상방을 어느 정도까지는 열어놔야 될지는 모르겠어요. 제 개인적으로 한 1,300원, 400원 정도까지도 열어놓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정말 이 뭐 상황이 안 좋아졌다고 했었을 때는. 근데 그게 급하게 올 것 같지는 않으니까 당장에 뭐 내일 환율이 갑자기 1,300원 뚫고 올라가가지고 그러진 않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걸 긴 안목으로 본다고 하면 1년에서 2년 정도는 걸릴 수 있잖아요. 만약에 1,400원을 잠깐 찍고 내려올 수도 있는 거고. 그렇다고 하면 지금 1,200원대에 미국 주식을 접근하시는 거는 그렇게 비싼 가격에 달러를 사서 미국 주식을 투자하시는 건 아니라고 봐요, 저는요. 네. 아까 그 장기 투자하고 있는 주식 인텔리안테크 예, 얘기하시다가 스톱하셨는데 왜 그렇게 불안해서 장기 투자는 안 하려고 하시는 분이 인텔리안테크는 선택하셨나요? 이게 제가 정말 뭐 이때부터 매매를 했었어요. 인텔리안테크는요. 이때부터 사서 정말 오래 갖고 있다가 이 고점에서 완전히 확신을 가졌었고요. 그러다가 정말 긴 시간 고생을 했거든요. 긴 시간 고생을 했었고 심지어 이 부분에서 한번 손절도 했었어요. 손절도 했었고 그러다가 이제 95,800원이 코로나 때 다시 왔는데 이때부터 이제 제가 어느 정도 확신을 갖기 시작을 했고 인공위성 위성 통신 사업에 대한 가능성이 리포트들이 쏟아져 나오고 그리고 아크 인베스트먼트에서 ETF 관련해가지고 이쪽 우주항공 산업에 대한 기대감도 어느 정도 높여놨고 물론 성장주이기는 하지만 사실은 이 회사가 최근에 증설을 굉장히 급속도로 했단 말이에요. 가파르게. 그거는 얘네 수주산업인데 고객사의 요청이 없이는 증설을 하진 않아요. 장사가 안 될 거 뻔히 하는데 뭐하러 합니까? 누가 사가지도 않는데 제품을. 그러니까 고객사의 요청이 있었기 때문에 증설을 해놨고 그래서 원앱에서 어찌됐든지 간에 인공위성 관련 사업을 올해 안으로 스타링크보다 빠르게 상용화를 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더 선점을 하려고. 그래서 그게 좀 진행이 된다라고 하면 좀 괜찮아질 것 같은데 발사를 이 러시아에서 해요. 얘네가 인공위성 발사를. 그러게 계속 우리 러시아에서 시작이 됐잖아요. 거기가 이제 좀 자유롭게 싸게 할 수 있으니까. 러시아에서 인공위성 발사를 로켓에 탑재해서 했는데 러시아에서 지금 뭐 딴지를 부리는 것 같아요. 뭐 안 해주겠다 어쩌겠다 하는데 그거는 제재를 가하고 이런 부분들하고는 떠나서요. 이거는 선불로 다 지불을 해놓은 거라서 어찌됐든지 간에 연내 발사는 할 거예요. 조금 늦춰지긴 할 거라도. 그래서 그것 때문에 주가가 지금 좀 갇혀있는 모습인데 그게 되고 나면 상용화가 어느 정도 진행이 되겠죠. 더 먼저. 물론 스타링크가 하는 인공위성 수라든지 스타링크가 하는 규모보다는 원앱이 좀 적기는 하지만 결국은 원앱이 먼저 시작했다. 상용화를 해서 런칭을 했다라는 점이 시장에도 조금 화두로 작용을 하면 발주 자체가 이제 좀 빠르게 올 수 있거든요. 더 급속도로. 그래서 올해 하반기 내년부터는 실적이 좀 더 가파르게 좋아질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좀 생각이 좀 있어서 좀 길게 한번 가져가 보려고요. 뭐 지금 상황에서는 저는 뭐 마이너스 있는 상황도 아니고요. 이 주식을 굳이 지금 팔아서 다른 주식을 할 건 아니기 때문에 수익률 자체는 어느 정도 좀 견고하게 유지가 되는 상황이라 그리고 신규로 만약에 접근하시는 분들도 만약에 정말 저는 차라리 이 주식이 만약에 진짜 주식이 빠져서 5만 원 밑으로 빠진다고 하면 진짜 전 재산을 한번 올인을 해서라도 한번 사보고 싶은 생각이 있는데 그렇게까지는 안 빠지더라고요. 그러면 신규로 접근하신 분도 200일선 언저리잖아요. 7만 원 정도 수준은 항상 좀 지켜줬던 것 같아요. 장기적으로 최근에 한 200일 정도 거래를 봤었을 때 그러면 3-4달 정도 거래를 봤었을 때 그렇게 되니까 200일선 언저리니까 7만 원대 초반, 7만 1,000원 뭐 이 가격대에서는 한 번쯤은 조금 담아두시고 이런 주식들도 이제 성장주이기는 하나 2차 전지나 이런 애들처럼 막 밀어붙여서 캐펙스가 커지고 막 이런 성장주는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꾸준하게 조금씩 좋아질 수 있는 그러니까 이 업종 내 종목이기 때문에
그 정도 관점에서 조금 담아놓으시고 한번 바이앤홀드는 해보시는 거는 요거는 한번 좀 추천을 좀 드려보고 싶어요. 뭐 제 주식이라서 그런 게 아니라 이게 이제 성장주라고 하면은 가파르게 지금 막 성장이 뻗어 올라가지고 거기서 확 끝나는 게 아니라 이제 얘네도 개화기잖아요. 그렇죠. 개화에서 시작을 하려고 하는 단계이기 때문에 멀티플을 많이 주기는 힘들지만 뭐 어쨌든 지금 상황에서 기대하는 게 조금 보이니까. 일단 뭐 스타링크의 상장 혹은 스타링크의 사업 본격화 그것만 하더라도 그러면은 이제 모멘텀이 이쪽 우주항공 쪽에는 그렇죠. 크게 있을 것이다. 이렇게 보는 분들이 그렇죠. 많더라고요. 그런 것도 있고 뭐 스타링크가 자체적으로 얘네가 그 지상의 안테나를 어느 정도 캐파를 가지고 공장을 돌리고 있는지는 파악이 안 돼요. 그건 안 알려주고 있기는 한데 만약에 스타링크 쪽에서도 어쨌든 좀 급하게 또는 이 사업 이 확장 속도를 좀 빠르게 늘려버린다고 하면 부족할 거거든요. 그러면 어쨌든 글로벌리하게 인텔리안테크가 가지고 있는 물량 캐파라든지 또 기술력이 인정을 받고 있으니까 레퍼런스도 좋고요. 뭐 군납도 하고 있는 상황이고 해상 쪽에서도 이미 하고 있던 사업이기 때문에 충분히 그쪽에서도 수주를 받을 수 있는 가능성 또 기대 이런 거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하여튼 요거는 뭐 그 방송 보시는 분들은 참고하시고요. 무조건 또 사시는 게 아니라 그렇군 아닙니다. 공부를 해야지 우주항공에 대해서. 그다음에 또 한화 에어로스페이스라든가 여러 가지 주식들이 그렇죠. 있으니 어떤 차별점이 있는지도 좀 하셔야 확인하셔야 되고. 항상 그 결과보다는 왜 이것을 좋아하시는지 이 출연자들의 그 이유, 근거에 우리가 좀 집중을 하는 습관을 가져야 실력이 키워지겠죠. 맞습니다. 그 근거가 사실은 이제 공부하셔야 되는 왜 이 사람은 여기 나와서 이 주식을 장기 투자를 한다고 했을까가 그 이유니까. 알겠습니다. 하도 단기 투자 얘기하다가 장기 투자 얘기해서 신기해가지고 그래서 물어봤어요. 다시 말씀드리면 이 주식은 물려서 장기 투자하는 건 아닙니다. 알았어요. 수익률은 믿어줄게요. 수익률은 굉장히 나고 있어요 아직도. 너무 오랜 시간 이 결실을 못 내고 있어서 너무 예민하게 변명을 길게 하는데. 왜냐하면 계속 단기 투자만 얘기하다가 단기로 봐야 된다고 얘기하다가 갑자기 제가 말을 바꿔서 이 주식은 장기 투자해야 됩니다라고 얘기하면. 말이 앞뒤가 좀 안 맞잖아요. 알겠어요. 그래서 그렇습니다. 지금 대선 어쨌든 우리 이제 중요하니까 대선 이후가 모레죠. 10일 옵션 만기일도 있고 어떻게 대응하는 게 좋을까요? 그날 일단 미국 시장 확인을 하셔야 될 것 같고 그 앞서 말씀드린 요 원자재 관련 있잖아요. investing.com 사이트 누구나 들어가셔서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화면 한번 보시죠. investing.com 사이트 모르시는 분들도 계실 수 있으니까 investing.com이라고 들어가시면 실시간으로 해외 주식 지수, 종목 다 보실 수 있고요. 실시간으로 이렇게 좀, 뭐, 이 사이트 광고하는 건 아니고요. 도움이 되니까 말씀드리는 건데, 원자재 가격들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채권이라든지, 채권 가격이라든지, 그러니까 채권 금리도 이쪽에서 확인이 다 가능하시거든요. 채권으로 들어가셔가지고. 채권 금리, 환율, 원자재 가격, 휴일에도 한 번씩은 들여다보시고 확인을 하셔요. 그래서 그게 빠지거나 하향 안정화 돼 있으면, 우리 시장에서도 분명히 어쨌든 긍정적인 시그널로 작용을 해서 주가에 좀 도움이 될 수 있거든요. 단기적으로나마 계속 요거는 변동성이 있을 거예요. 여기서 하루 만약에 우리 쉬는 동안에 또는 오늘 밤부터 해서 쉬는 동안까지 원자재 가격이 갑자기 또 폭락을 했다 그래가지고 그게 계속해서 빠질 것 같지는 않아요. 변동성으로 계속 이렇게 부분들이 이어질 것 같으니까 대선 끝나고 시장을 대응을 하려면 이 부분들을 알고 가셔야 돼요. 지금은 가장 이슈가 되는 부분이 원자재 그러니까 인플레이션, 물가죠. 물가, 금리, 환율이거든요. 요 세 가지를 쉬는 동안에라도 한두 번만이라도 들어가셔서 체크를 하시면 우리 시장 좋겠구나, 안 좋겠구나. 또 빠지겠는데? 근데 또 빠지더라도 앞서 제가 계속 말씀드렸지만 2600선을 아주 무섭게 무너뜨려가지고 2500, 400까지 막 이렇게 가려고 하진 않을 것 같으니까 그 부분들 체크를 하시고 선거 이후에 좀 시장을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고 종목은 만약에 제가 생각한 대로 긍정적인 시그널이 보였다. 라고 하면 대선 관련해서 이제 정책 관련 테마, 부동산 정책은 어쨌든 건설주, 건자재 그쪽으로 한번 접근을 하시고 그리고 전쟁 관련 이슈가 계속 된다고 하면은 어쨌든 원자재 관련해 가지고 앞서 제가 아까 말씀드리진 않았는데 조선주들도 한번 보셔도 돼요. 조선주, LNG 관련해 가지고 우리나라 3대장 있잖아요. 한국조선해양, 대우조선해양 그리고 삼성중공업. 저는 그중에 이제 삼성중공업 탑픽으로 보고 있는데 어쨌든 대우조선해양하고 삼성중공업하고 만들 수 있는 그 량 있잖아요. 1년에 만들 수 있는 척수가 10척, 11척인가 막 그럴 거예요. 그래서 대한민국 1등이고. LNG선만이에요. 글로벌 1등이거든요. 그래서 LNG선에 대한 수요는 뭐 어쨌든지 간에 이제 파이프로 공급이 안 되잖아요.
공급을 당분간 못할 것 같아요. 미중 무역 분쟁화처럼 장기화돼 버리면 5% 공급 못하면 결국은 유럽 애들은 난방용으로 쓰는 게 아니라 난방용도 있겠지만 거의 발전소용으로 많이 쓰니까 걔네는 LNG 이 발전소 안 돌아가면 전기 다 끊깁니다, 바로. 그래서 어쨌든 다른 루트를 통해서 LNG를 수입을 해야 될 것이고, 그러면 LNG에서 된 수요가 급격하게 늘 거고, 또 하나 LNG 운반선 말고 LNG로 가는 선박, 그렇죠? LNG 추진선이요. LNG로 가는 선박들도 해사기구에서 환경 문제 때문에 이제는 중고 선박에 대한 부분들, 그리고 오래된 선박들 다 교체하라 그랬거든요. 근데 그 선주들이 그거 교체하느니 그냥 하나 사는 게 낫다라고 생각해야죠. LNG 추진선에 대한 어떤 발주도 많이 해요. 그리고 뭐 카타르에서 뭐 최근에 이제 뭐 150척인가 뭐 200척 이렇게 5년 동안 한다고 그랬거든요. 그거 중에 한 40% 정도는 우리나라가 가져갈 것 같아요. 선박의 전체 발주량에, 카타르가 내는 발주량에. 그래서 그거에 대한 이슈도 있고, 그동안의 삼성중공업 조선주들이 쌓아왔던 조선 수주 물량들도 이제는 매출단으로 찍혀서 나가기 시작해요. 한 3년 전부터 받았던 것들이 배 만드는데 대충 한 2년, 3년 정도 걸리거든요. 그래서 그게 인도가 되는 시점이 올해 4분기부터니까 올해 4분기부터 매출로 찍히는 거는 영업이익단으로 바로 내려올 수가 있다. 그러면 적자폭이 줄어들 것이고, 내년부터는 실적이 이제 흑자로 돌아설 수 있는 가능성도 있으니까 갑자기 조선주에 대한 얘기를 얘기했지. 갑자기 조선주를 가쁜 조선주네요. 어쨌든 조선주들도 그렇게 관심을 그러니까 가지고 긍정적인 시그널, 전쟁이 장기화된다고 하고, 원자재 가격, 천연가스나 유가가 이렇게 계속 장기적으로 오른다라고 했었을 때, 그러니까 또 올랐다고 했었을 때, 그러면서 시장이 빠졌다고 했었을 때는 원자재 관련 종목을 아까 이제 제가 정유주들도 말씀드렸지만, 그리고 면화 가격 관련해서도 일신방정이나 경방 뭐 이런 가치주들도 몇 개 말씀드렸지만, 이제 조선주들도 조금 살펴보셔도 될 것 같다라고 말씀드리고 싶네요. 알겠습니다. 잘 한번 참고하시고요. 예. 네, 이제까지 유한타증권 금융센터 압구정 본부점 장시영 차장님과 함께했습니다. 네. 오늘 좋은 인사이트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내일 대선 있고요. 네, 하루 쉬는 날 또 나스닥 보면서 고민하시는 분들 많을 수도 있는데요. 네, 편안하게 쉬시고 에너지 이렇게 잘 충만해 하시고요. 네, 모레 다시 또 장을 맞이하도록 하시죠. 모레 낮 12시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김종수 저자님 2021년도에 13억이라고 어떻게 그렇게 볼 수 있었을까요? 저도 단타나 초단타, 장기 투자도 다 해봤는데 제 성향상 세 부분은 다 실패했었고요. 주식 투자는 이게 평생 할 수 있는 직업입니다. 주식 투자를 그렇게 오래 하려면 무엇보다도 다른 사람한테 종목 이런 거를 의뢰하거나 추천받아서 하면은 오랫동안 할 수가 없습니다. 스스로 혼자 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배워야 됩니다. 그래서 누구나 1시간 안에 200개 종목에서 좋은 종목을 고를 수 있는 그런 능력을 배양할 수 있도록 제가 도와드리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네, 이번에 8.15 머니톡에서 8.15 캠퍼스라는 교육 프로그램을 준비했습니다. 이제까지 방송을 하면서 느낀 게 너무 투자에 대해서 잘 모르면서 시작하시는 분들, 그리고 준비가 되지 않으신 분들, 그럼에도 불구하고 큰 돈으로 실전에 들어가서 돈을 잃는 분들이 너무 많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이러한 분들 다시 한번 체계적으로 주식에 대해서, 투자에 대해서 공부하고, 지금까지는 돈을 잃었더라도 앞으로는 자신만의 어떤 투자 원칙을 세우고 돈을 벌 수 있는 그러한 계기를 만들고 싶어서 8.15 캠퍼스를 준비했습니다. 한국 주식시장에 맞는 투자법과 관련해서 단기 매매 혹은 초단타, 장기 투자 혹은 스윙, 여러 가지의 방식들이 있는데요. 어떤 것이 옳다 그르다 판단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결국은 그 투자를 하는 사람의 성향이 어떤지, 그리고 그 자금의 성격이 어떤지에 따라서 가장 본인에게 적합한 투자 방식을 찾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이러한 다양한 투자법들에 대해서 알아야지만 나에게 맞는 투자법이 무엇인지를 판단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이론적이 아닌 실제 투자에서 큰 수익을 내신 분들, 자신만의 어떤 기법 혹은 투자 노하우를 가지신 분들을 첫 번째 대상으로 삼았습니다. 물론 그분들이 가지고 있는 투자 방식은 장기 투자일 수도 있고 스윙일 수도 있고 단기 매매일 수도 있는데요. 각 분야에 정말 특화된 어떤 실적을 가지신 찐 투자자, 찐 고수라고 볼 수 있는 분들, 이러한 분들을 선택했습니다.
그리고 전체적인 주식시장에 대한 이해, 그리고 투자자들의 심리, 특히 한국 주식시장의 데이터들을 훤히 알고 있는 거시적 관점으로도 시장을 바라볼 수 있는 애널리스트, 이코노미스트들도 8.15 캠퍼스와 함께합니다. 이번 8.15 캠퍼스에서 첫 번째로 준비한 교육 프로그램은 2021년 시장 정말 힘들었습니다. 많은 분들이 공감하실 텐데요. 그 시장에서도 매달 1억 이상의 수익을 올리신 13억 이상의 수익을 낸 찐 고수시죠. 단기 매매로 그러한 수익을 내신 분입니다. 이분의 특징은 자신만의 원칙으로 종목을 발굴하는 기법을 가지고 계시다는 거죠. 이분의 교육은 단기 매매를 통해서 수익을 내고자 하시는 분, 그리고 현재 그렇게 투자를 하고 있지만 손해를 보고 있으신 분들, 이런 분들이 자신만의 단기 매매 투자 원칙을 확립하는 데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요즘 우리 김정수 저자님 인기가 아주 커지고 있는데요. 네. 댓글 보니까 깡통 형님으로 불리시더라고요. 예. 어떻게 인기 체감하고 있으신가요? 아, 예. 저도 뭐 댓글도 보고 전화도 여러 번 많이 받았습니다만은 제 책을 그 10번 이상 읽었고 유튜브를 뭐 몇 번씩 보셨다는 분들도 계셔가지고 무려 그 200만 횟수가 넘어갔고 오늘자로 보니까 230만 횟수를 돌파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다니는 헬스장까지 찾아오셔가지고 자기를 제자로 받아달라 뭐 이러신 분까지 계셔가지고 예, 한편으로는 당황스러웠고 한편으로는 고마웠습니다. 네. 이번에 교육과정을 만드시죠. 네네. 가지고 계신 그 투자의 노하우를 네. 정말 제대로 전달하기 위해서 네네. 좋은 프로그램을 만드는데 네네. 이유가 특별히 있으실까요? 아, 예. 주식 투자는 이게 평생 할 수 있는 직업입니다. 지금 워런 버핏도 90살이 넘으셔도 왕성하게 활동을 하고 계십니다. 그 주식 투자는 마우스만 클릭할 수 있는 힘이 있으면 누구든지 나이가 100세가 넘어서도 할 수 있고 우리 젊은 사람 기준으로 봤을 때는 앞으로 최소한 뭐 30, 40년 이상, 50년 이상 할 수 있기 때문에 주식 투자를 그렇게 오래 하려면 무엇보다도 다른 사람한테 종목 이런 거를 의뢰하거나 추천받아서 하면은 오랫동안 할 수가 없습니다. 스스로 혼자 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배워야 됩니다. 그래서 스스로 할 수 있는 능력을 배워가도록 그렇게 책을 썼고 또 유튜브에서도 여러 번 이제 나와서 했는데 그것만으로 조금 부족하고 디테일한 부분을 자세히 설명 못하는 부분들이 있어갖고 제가 이 프로그램을 끝까지 성실하게 이수하시면은 누구나 1시간 안에 좋은 종목을 고를 수가 있고 또 나만의 필살기를 갖추어가지고 평생 그 낚시를 즐기면서 할 수 있는 그런 바탕을 마련해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깡통을 무려 12번이나 쳤지만 13번째 성공하고 14년도에 무려 13억 이상의 돈을 번 제가 확신을 가지고 여러분을 도와드릴 테니까는 여러분도 저를 믿고 같이 따라와 주시면 좋은 결과가 있을 것으로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 교육 과정을 통해서 그 교육 과정을 수료하는 분들에게 꼭 이거 하나만큼은 꼭 가르쳐 주고 싶다, 도움을 주고 싶다 하는 게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아, 그럼 물론 이제 제가 하루에 200개 종목을 12분의 1차로 이렇게 고를 수 있다고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 이 프로그램을 이제 성실하게 잘 이수하고 공부하신 분들은 누구나 1시간 안에 200개 종목에서 좋은 종목을 고를 수 있는 그런 능력을 배양할 수 있도록 그렇게 프로그램을 짜고 제가 도와드리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한국 주식시장에서 장기 투자로 돈을 벌기는 쉽지 않다 이런 얘기 하시는 분도 있고요. 네네. 또 단기 투자 혹은 네. 단타를 통해서 돈을 벌기는 더더욱 쉽지 않다 네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네네. 그런데 우리 김정수 저자님은 단기 매매를 통해서 네네. 수익을 내신 거잖아요. 네네, 13억을 그렇습니다. 보신 건데 네네. 그 단기 매매의 그 기간, 그러니까 네. 어떤 주식을 샀을 때 언제 파시는지. 네네. 제가 이제 주로 장대 양봉이 형성된 그 세력이 돈을 넣은 그런 종목을 위주로 특히 또 그 턴어라운드 된 그런 주식만 사서 그 이익이 한 플러스 10% 정도 나면은 매도를 하는 그런 거를 이제 기계적으로 반복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그 수익이 누적되다 보니까 굉장히 큰 수익을 낼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교육 네네. 프로그램에서 가르치시고자 하는 것은 네네. 한국 시장에 특화된 단기 매매, 네네. 트레이딩 방식이라고 그렇습니다. 생각하면 되겠네요. 네, 맞습니다. 저는 저도 단타나 초단타, 장기 투자도 다 해봤는데 제 성향상 이제 그런 거가 맞지 않았었고 그 세 부분은 다 실패했었고요. 그 또 한국 주식 시장 상황상 단기 매매가 아주 적합하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단기 매매에 집중해서 하다 보니까 이렇게 좋은 성적을 거둘 수 있게 된 것 같습니다.
어떤 분들이 단기 매매 투자에 적합하다고 보세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한국 사람들의 90% 이상은 단기 매매에 적합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한국 사람들의 그 성격이 그 빨리빨리 문화에 자리 잡고 있는데 이 단기 매매는 비교적 단타나 초단타보다는 느리지만 며칠만 해도 승부를 볼 수가 있고 평균 보유 기간이 장이 좋을 때는 뭐 1개월에서 2개월밖에 안 되고 또 뭐 장이 이렇게 요새같이 안 좋을 때는 뭐 3개월에서 6개월 이렇게 잡고 할 수 있기 때문에 한국 사람 성향하고 딱 맞는 거로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 그럼 이번에 8.15 캠퍼스에서 어떠한 방식으로 그 단기 매매로 돈을 벌고자 하는 분들에게 네네. 그 노하우를 전수해 주실 건가요? 그 절대 사지 말아야 될 종목 12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그거는 제가 5만 건 이상을 거래하면서 제가 물렸던 거를 전부 분석을 해보니까 그 12가지 유형이 나오더라고요. 또 반드시 사야지 될 종목 유형도 12가지가 나옵니다. 그래서 모두 이 24가지가 있는데 이 24가지가 제 책에는 아쉽게도 한 가지 종목밖에 그 예를 못 들었습니다. 근데 이번 영상에서는 종목을 순차적으로 이렇게 소개를 하면서 이게 왜 이렇게 됐는지, 왜 이런 일이 벌어졌는지, 결과는 어땠는지를 차근하게 설명을 드릴 거고요. 또 제 책에서 아쉬웠던 부분이 그 200개 종목을 1개에서 5개 정도 좋은 종목으로 추리는 과정을 거의 축약적으로 설명을 했기 때문에 실제로 그 일반 분들이 책만 보고 쫓아오기는 굉장히 힘듭니다. 그래서 그 200개 종목을 일일이 하면서 이 종목은 왜 선택이 되고 이 종목은 왜 선택이 안 됐는지 그런 거 원인과 그런 거를 자세하게 설명드리면은 몇 번씩 보시다 보면은 스스로 그런 능력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VOD 네. 강의만 보고 배운다는 게 쉽지 않다. 네네. 하다 보면은 생각과는 다른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들이 생기잖아요. 네네. 그래서 영상만 보면서 과연 배울 수 있을까 이런 생각 하시는 분들 있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네네. 그래서 저희가 이제 한 달에 한 번씩 그 라이브 방송으로 궁금하게 생각하시는 분들을 직접 소통을 하면서 궁금증을 받아서 그 자리에서 바로 대답을 드리고 이렇게 하는 그 시간을 마련해서 그 문제를 해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8.15 캠퍼스를 통해서 평생 활용할 수 있는 종목 선정 방법을 여러분께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거 내 특급 비밀인데. 내가 공개 방송이라 갖고 수익률을 제대로 얘기를 못 하는데 이제 유튜브에 나와서도 그래서 내가 뭐 한 20% 30% 이상 그렇다는데 사실 내가 며칠 전에 계산해 보니까 작년에 이제 그 수익률을 따져보니까 한 70% 이상 벌었더라고요. 그러니까 작년 상반기는 사실 수익률이 100% 이상이었어.